안녕하세요. 저는 크래프톤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안일호라고 하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그림과 같이 이제 MMORPG에서 어뷰징들을 검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어떻게 적용을 했고, 또 이제 세이지메커를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어뷰징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게임에서 버그나 핵 또는 매크로 같은 불법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재화나 또는 승률을 조작하는 행위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테라의 경우에는 이제 이 그래프처럼 대단히 많은 케이스들이 이제 존재를 했고, 이런 문제 때문에 플레이 경험을 이제 저해시키는 행위들이 많이 적발이 되었었습니다. 실제로 깃허브에 가면 이게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요. 매크로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몇 분 전에 업데이트한 내역도 있는 걸로 봐서는 열심히 업데이트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렇게 불법으로 벌어들인 재화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하거나 그냥 이제 사용자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행위들도 사이트로 존재하고 있어서 이런 어뷰징의 결과가 당연히 사용자들에게, 정상적인 플레이하는 사용자들에게는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거나, 그래서 흥미를 잃게 하고 결국 게임을 떠나게 되는 일을 만들게 되어서 가만히 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도입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이런 어뷰징들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간단히 쿼리를 해가면서 판단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모호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새로운 형태의 어뷰징들에 대해서는 수동적으로 파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의 수가 한정적이어서 신고가 이루어졌더라도 검출해내고 대응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이 소요되었었습니다. 이 때문에 통계적인 방법론과 또 머신러닝을 통한 어떤 자동화를 도입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었고요. 유저들의 신고가 없이도 어뷰징들을 자동적으로 검출해내고 그 검출해낸 것들을 통계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트에서 봤던 것처럼 어뷰징의 케이스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들을 일일이 다 이제 저희가 거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특히나 정상적인 헤비 유저와 또 핵을 사용하는 어뷰저와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힘든 게 가장 난해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건 나중으로 미루고 문제를 좀 축소하고 머신러닝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고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건 여러 어뷰징 중에서 비교적으로 잡기가 쉽고, 그러면서도 이 어뷰징 중에서 좀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또 게임 내 경제를 많이 더럽히는 보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머신러닝과 딥러닝에서는 충분히 탄탄하고 좋은 성능을 보이는 분류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인터넷에 가면은 되게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레이블이 있는 상태에서만 작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새로운 어뷰징들을 검출해내는 케이스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가 좀 난감했었는데요. 그런 문제들은 지도학습으로 접근할 수 없었다는 점 때문에 다른 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지도학습으로 풀기로 했는데요. 비지도학습으로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지도학습을 풀었을 때 이런 어뷰징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해야 되고, 해석 가능한 모델로 인해서 GM이나 어떤 프라우드 애널리스트가 그 결과로 인해서 어뷰징이 확실히 근거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석 가능한 모델을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로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아젠다들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과정 중에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프로세스로 화면처럼 정리가 되었는데요. 먼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지도학습에 의한 모델들을 기존과 같은 형태로 잡아오도록 하였고요. 또 다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지도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어뷰징들을 계속해서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잘 알려진 모델들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일반적이라서 그 부분은 생략을 드리겠고요.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되지 않은 새로운 어뷰징들은 두 가지 논문들을
차용을 해서 구현을 했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셀프 시뮬러리티 베이스드 모델이라는 자기 유사도에 기반한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딥 오토 인코딩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는 딥러닝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셀프 시뮬러리티에 기초하는 거를 이제 베이스로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 모델은 일정 시간 동안에 이제 플레이 타임 동안에 캐릭터가 발생한 액션 로그들을 수집하고 그 액션 벡터들을 만들어서 그 액션 벡터가 또 얼마나 반복적으로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 계산 방법은 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 유사도가 나타내는 바는 논문에 의하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부팅을 하는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팅을 하는 캐릭터의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파밍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일반 사용자보다는 굉장히 반복적이고 또 효율적인 파밍을 위해서 그런 시퀀스로 인해서 자기 유사도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용을 해서 어뷰징들을 검출하게 되었고요. 실제 논문에서는 이를 지도학습의 피처로 사용을 하였고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하진 않았고 비지도학습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자기유사도 자체로 어뷰징들에 대한 케이스를 1차적으로 추출해내도록 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유사도를 통해서 검출해낸 어뷰저들의 경우에는 화면 아래쪽처럼 액션 벡터의 합을 통해서 어떤 액션들이 많이 일어났는지가 쉽게 확인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던전을 많이 플레이를 했고 또 거기서 얻은 아이템들을 판매하는 행위가 많이 액션에서 표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레이블이 자동적으로 던전과 아이템 판매라는 레이블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를 통해서 반자동적으로 레이블이 매겨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지표를 보거나 확인할 때 좀 더 쉽게 확인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기유사도를 통해서 검출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여러 액션들 간의 관계를 고려를 하고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을 좀 더 복잡하게 풀어낼 수 있는 모델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논문에서는 펄스 파시브 이슈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돈을 많이 사용한 유저나 또는 많이 검출된 IP로 통해서 이를 해결했는데 저희는 기존에는 화이트 패턴 리스트를 사용을 했던 점을 있었는데 이를 딥러닝 모델로 대체하고자 했습니다. 즉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자기유사도를 검출해낸 후보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후보들이 정상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크로스 체킹할 방법으로 이제 새로운 모델을 찾은 것인데요. 정상적인 사용자와 비정상적인 사용자를 구분할 때 문제는 게임 컨텐츠가 업데이트됨에 따라서도 이런 기준이 유동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했던 게 딥 오토 인코딩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었습니다. 딥 오토 인코딩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란 언슈퍼바이즈드 애노멀리 디텍션 방법들 중 데인시티 이스티메이션과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사용한 두 가지 방법론을 조합한 것인데요. 각 모델의 단점들을 보완한 것입니다. 여기서 데인시티 이스티메이션이란 가우시안 모델들이나 K-미즈처럼 클러스터링을 사용을 해서 애노멀리를 검출해내는 방법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다만 차원의 저주 때문에 다차원에서는 좀 약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딥 오토 인코더 또는 PCL 같은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샘플의 차원을 축소하고 이 축소한 차원을 다시 복원하였을 때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사용을 해서 애노멀리를 검출하는 방법론입니다. 다만 리컨스트럭션 에러 한 가지만으로는 애노멀리 디텍션 하기에는 성능이 제한적이었고 복잡한 구조에 또는 자차원일 때 노이즈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유저와 비정상적인 유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든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두 가지 방법론들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서 기존에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어떤 단계적인 방법으로서 먼저 차원 축소를 통해서 충분한 차원을 축소를 해서 데인시티 이스티메이션을 하게 되면 차원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 경우에 문제는 차원 축소 과정에서 애노멀리 디텍션 하기 위한 키 인포메이션이 제거됨으로써
데인시티 시뮬레이션을 하게 될 때 잘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DAJMM은 이러한 점 또한 두 가지 모델을 동시에 학습시킴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구조는 이와 같은데요. 앞부분이 오토인코더와 유사하고 뒷부분은 이스티메이션 네트워크가 있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구조가 가지는 특징은 뒷부분에서 데인시티 이스티메이션에 의한 피처를 만드는 것인데요. 첫 번째 피처는 고차원의 샘플을 저차원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는 데인시티 이스티메이션이 잘 되도록 차원이 축소시키는 피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토인코더와 같이 이제 고차원의 샘플을 저차원으로 축소시킨 리듀스드 디멘션과 그것에서 다시 복원된 고차원과 비교를 하여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계산한 것이 되겠고요. 이 두 가지 피처를 같이 사용을 해서 이스티메이션 네트워크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이제 두 입력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통해서 데인시티 이스티메이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때 샘플의 믹스처 멤버십과 에너지를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티메이션 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애노멀리를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사용도 하고, 그리고 차원 축소를 통해서 데인시티 이스티메이션 또한 잘 되게 해서 두 가지 방법론을 쓰는 것도 있고요. 리컨스트럭션 에러와 저차원 표현이 이스티메이션의 트레이닝에서 동시에 인풋으로 함께 고려가 되기 때문에 차원 축소 과정에서 키 인포메이션이 사라지지 않고 데인시티 이스티메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모델에서 이제 DAJMM의 역할은 이런 정상 사용자들의 패턴을 학습시킴으로써 자기 유사도로부터 검출된 일반적인 어부저 후보들에 대해서 정상 범위의 액션이나 정상 범위의 거래에 속하는지 확인을 시켜주고 최종적인 어부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너무 다양한 믹스처 멤버십에 의해서 학습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용자들을 하나의 DAJMM 모델에서 학습을 시키게 되진 않고요. 컨텐츠가 레벨대에 다르다는 점을 활용을 해서 레벨대별로 모델들을 여러 개의 서버 모델들을 개별적으로 학습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델들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플로우를 만들었고 어떤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로 다시 돌아왔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지도 학습에 의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어떻게 데이터 플로우를 구성을 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액션 로고들로부터 자기유사도를 통해서 먼저 어부저 후보들을 퍼스트 캔디데이트를 검출을 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는 DAJMM이 이제 사용이 되게 되는데, 그때 두 가지 방법론인 액션 기준으로 하는 액션 피처와 이제 다른 방법론인 거래 관련된 정보를 피처로 하는 거래에 대한 DAJMM 두 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부저 후보가 정상적인 액션 패턴 또는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지 두 가지 차원에서 검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파이널 캔디데이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전체적인 모델의 흐름은 이렇게 되게 되고요. 여기에 깔린 인프라는 이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대용량 처리가 스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딥러닝 방법에 있어서는 당연히 텐서플로우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GPU 머신의 비용이나 용이함 때문에 텐서플로우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과정은 저희는 세이지메이커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또 순서대로 되어야 하고요. 데이터 디펜던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스텝별로 모니터링이 되어야 하는 DLG 배치이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양 클러스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내에서 휴와 우지를 사용하는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배치를 스케줄링하고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 클러스터 내에서는 GPU 머신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서 저희는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세이지메이커를 사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 내에서 트레이닝 스텝에서 단순히 세이지메이커의 API를 호출을 하고, 그 호출된 API를 통해서 트레이닝 잡이 제출이 되게 되고요. 트레이닝 잡을 통해서 세이지메이커는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모델을 GPU 머신에 올리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다시 저희 API를 호출한 스텝으로
리스폰스를 주게 됩니다. 이때 API는 그러면은 트레이닝 완료가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제가 만들어 놓은 모델의 경우에는 사실 세이지메이커의 경우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모델을 쓰게 되면은 굳이 이런 모델들을 직접 만들어 놓고 쓰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요. 저희는 DAGMM을 사용하고자 커스텀 모델을 만들어야 했고요. 이를 도커 이미지에 빌드하고 ECR에 등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체 흐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여러 모델들을 통해서 어뷰저 후보들을 검출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어뷰저 후보들을 걸러내게 되면 검출된 후보와 추가적인 레포트 정보를 ETL-하여서 IDS에 저장을 하고 IDS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를 태블로라는 BI 툴로 웹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과정 중에서 ETL이나 일반적인 머신러닝 반복론에 있어서는 스파크 내 ML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양 클러스터 내에서 통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때 GPU를 필요로 하는 딥러닝의 트레이닝에서는 세이지 메이커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GPU 머신들을 저희가 상시로 띄워놓고 라이브러리를 관리하거나 드라이버들을 세팅하는 문제들이 저에겐 좀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이를 양 클러스터 내에 통합하는 일 또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된 것 외에도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에게는 주피터가 익숙하기 때문에 세이지 메이커에서 주피터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주피터 노트북 내에서 모델들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한 곳에서 쉽게 가능하다는 이제 장점에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상시로 띄워놓지 않아도 되는 비용의 절약이긴 합니다. 다만 저희처럼 커스텀 모델을 사용해야 된다면은 모델의 소스를 세이지 메이커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틀에 맞추고 랩핑을 해서 도커 이미지로 만들어서 ECR에 등록을 해둬야 하는 번거로움이 조금 있긴 합니다. 이 경우에는 도커를 잘 알지 못하면 과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사실 AWS의 람다에 있는 콘솔 ID처럼 소스를 넣으면 원버튼을 빌드하고 배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모델을 개발하면서 저희가 목적하고자 봤던 발견하지 못한 어뷰징 케이스들을 여러 발견하게 되었다는 점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과거 데이터에서도 이미 발생했었던 어뷰징들도 또 새롭게 발견을 했었습니다. 또 이러한 일련의 검출 과정들을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물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늘 모니터링이 알아서 되고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큰 결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단지 이런 한 가지 케이스만에 피팅된 것이 아니라 컨텐츠의 변화나 게임에 국한되지 않고 특히 MMORPG라면은 모두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게 일반화시켰기 때문에 다른 여러 게임들에게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결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아쉬운 점은 저희가 POC 과정에 있는 중이라서 정확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의 저희가 정확도가 나와서 자랑을 드리고 할 수는 없었고요. 상시로 UI 피드백을 받고 또 매트릭을 제공하기 위해서 피드백 연결 고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이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